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화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경험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대학원 실험실에서 이 수은 램프로부터 나오는 H라인, G라인, I라인을 사용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 파장인 DUV나 혹은 EUV 같은 것들을 직접 회사에서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내용들을 강의할 경우에는 부정확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할게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학원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G라인, H라인, I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수은 램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라이너라는 장비를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만들 수 있는 패턴의 최소 선폭은 여기에 0.25 마이크로미터까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학원 실험실에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고, 이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는 패턴은 좀 만들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퍼나 스캐너 같은 장비들을 이용을 하면은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학원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은 보통 나라에서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은 펩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펩 센터에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리소그래피 장비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은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태의 물질을 뜻하게 되겠고, 이러한 물질들은 빛이 쪼여졌을 때, 즉 특정한 파장의 빛이 쪼여졌을 때 화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포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포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의 차이는 빛을 맞은 부분이 남는지 제거가 되는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부분에 빛을 쪼여주고 빛을 또 맞지 않는 부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빛을 맞은 부분이 디벨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면은 이러한 PR을 우리가 포지티브 PR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빛을 맞은 부분이 남게 되고 빛을 맞지 않은 부분이 제거가 되는 이러한 PR을 우리가 네거티브 PR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상이 정반대인 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실제 포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잘 보시면 모양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회절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마스크를 통과해서 빛을 쪼여줄 때 빛이 단순히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스크의 미세한 패턴들을 통과하면서 퍼져나가는, 즉 회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면이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PR의 실제 모습을 보면요, 이 사다리꼴 형태의 측면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의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포지티브 PR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반대로 네거티브 PR은 역사다리꼴 형태의 패턴을 다음과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을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네거티브 PR이 이렇게 역사다리꼴 형태의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용한 재밌는 에칭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가 리프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에칭 과정은 다음과 같이 왼쪽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칭을 하길 원하는, 즉 패터닝을 하길 원하는 필름을 먼저 증착을 한 다음에요, 그 위에 우리가 포지티브 PR로 다음과 같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우리가 다양한 에칭 방법을 통해서 이 아래쪽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PR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PR 스트립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포지티브 PR을 이용한 패터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프트오프 프로세스에는 네거티브 PR을 먼저 다음과 같이 패터닝을 해줍니다. 이때 역사다리꼴 형태의 프로파일이 생기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패터닝을 원하는 물질을 증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증착하는 방법이 직진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직진성을 가지는 증착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데포지션 강의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는 증착 공정을 이용을 하면은 증착을 원하는 물질들이 직진성을 가지면서 필름을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사이드 월 쪽에는 증착이 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름이 이렇게 끊겨진 형태로 증착이 되어지고 이 다음 PR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뜯겨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패터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포지티브 PR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패터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고요. 리프트 프로세스는 PR을 먼저 패터닝 한 다음에 그 위에 증착 공정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리프트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애칭을 하기가 어려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블 메탈들이 우리가 애칭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T, 플래티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래티넘 같은 것들을 증착을 한 다음에 이 애칭을 하려면은 이 깎아내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케미컬적으로도 애칭이 어렵고 물리적으로 이온 빔 같은 것들을 써서 애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잘 애칭이 되지 않는 매우 단단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물질, 즉 애칭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반적인 패터닝 과정에서 이 애칭 스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면은 PR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같이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애칭 과정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물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레벨에서 우리가 애칭 공정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물질인 경우에는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애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프트오프 프로세스가 또 만능은 아닌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증착 공정이 이제 직진성을 가지는 그런 증착 공정이 가능한 그런 물질들만 또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PR 위에 이 물질이 증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증착 공정 자체가 너무 고온에서 증착이 필요하다면은 이 고온의 증착 과정에 이 PR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PR의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 PR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물질들에 한해서 리프트오프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는 그림은 이렇게 딱 끊겨서 제대로 패터닝 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이 증착이 완벽하게 직진성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월 쪽에 물질들이 이렇게 증착이 되고 일부분은 또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결이 되면은 이 PR을 뜯어낼 때 같이 우리가 패터닝하기 원했던 이 물질까지도 같이 뜯겨져 나가는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패터닝하기가 어려운 또 공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포토레지스트로 돌아와서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포토레지스트를 디벨롭한 다음에 찍은 전자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토레지스트의 프로파일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의 폭과 그리고 이 빈 공간의 스페이스의 폭의 합을 우리가 피치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듀티 레이시오는 이 라인과 스페이스의 비율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어스펙트 레이시오는 이 높이와 이 라인의 비율을 뜻하게 되었고요. PR 슬롭은 이 PR이 포지티브 P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우리가 PR 슬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PR 로스 부분은요. 우리가 빛을 맞은 부분만 제거가 되어야 되지만 이 빛을 맞지 않은 이 부분도 일부분은 또 깎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PR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시간에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렸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퍼를 클리닝 하면서 PR을 코팅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PR이 코팅될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하냐 하이드로필릭하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이드로포빅은 우리말로는 소수성이라고 해서 물과 친하지 않는 그런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컨택 앵글, 즉 물방울과 이 표면 사이의 각도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었고, 극단적인 하이드로포빅 상태에서는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 개념이 바로 하이드로필릭, 즉 친수성이 되겠습니다. 친수성인 경우에는 이 표면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기게 되겠고요. 따라서 물방울이 넓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택 앵글이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드로필릭한 서페이스를 가집니다.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하이드로필릭한 서페이스를 가지는 이유는요, 네이티브 옥사이드 때문인데요. 이러한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면은 네이티브 옥사이드 끝쪽이 이 OH 그룹을 형성하기가 매우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OH 그룹은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아주 쉽게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물 분자들이 이 웨이퍼 표면 위에 아주 얇게 코팅이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 분자가 얇게 코팅된 하이드로필릭한 서페이스가 실리콘 서페이스에는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PR을 코팅을 하려고 하면요, PR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화합물이 유기용매에 섞인 어떻게 보면 약간 기름과 같은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PR을 우리가 이러한 하이드로필릭한 서페이스 위에 뿌리게 돼서 스핀 코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서페이스 위에 잘 고정되지 못하고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분리가 되듯이 전부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게 되겠습니다. 즉 PR이 잘 고착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든 다른 물질이든 간에 PR을 코팅하기 위해서는요, PR이 코팅될 그 서페이스는 반드시 하이드로포빅하게, 즉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도록 우리가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리닝을 마친 다음에는요, 웨이퍼 프라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요, 만약에 우리가 PR을 코팅을 하려는 그러한 표면 자체가 하이드로필릭할 경우에는요, HMDS라는 이러한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이 물질을 얇게 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하이드로필릭한 서페이스가 이 화합물들이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쳐서 대체가 되면서 하이드로포빅한 서페이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PR이 잘 묻을 수 있는, 잘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서페이스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웨이퍼 프라임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MDS라는 물질은요, 여기 적혀있듯이 뭔가 PR의 어드이전, 즉 접착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요, 베이퍼 프라임 오븐이라는 곳에 웨이퍼를 놓고 옆에 작은 그릇에다가 HMDS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대략 150도씨 정도에서 1분, 2분 정도를 같이 놔두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HMDS가 기화되어서 그 증기가 웨이퍼 표면에 달라붙고 적절한 온도 때문에 서페이스가 변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PR을 스핀 코팅 해주게 되겠습니다. 스핀 코팅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으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스핀 코팅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요, 결국은 이 스핀 코팅의 스피드, 스핀 스피드와 그리고 이 돌려주는 그 스핀 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PR을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를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G456이라는 이러한 이름의 PR 같은 경우에는 RPM이 얼마일 때, 그리고 스핀 타임이 얼마일 때 결과적으로 PR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가 PR 제조사로부터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두께를 잘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RPM이라든지 혹은 이 타임을 잘 적절하게 세팅을 해서 우리가 스핀 코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소프트 베이크라고 불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 베이크 과정은 PR 속에 여러 화합물을 녹이는 이 솔벤트를 증발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솔벤트가 증발하게 되면서 PR이 살짝 단단해지는 효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소프트 베이크는 보통 이렇게 핫플레이트 위에
PR이 코팅된 웨이퍼를 직접 올려두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사진과 같은 오븐 속에 우리가 웨이퍼를 집어넣고 열을 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빛을 쪼여주는 얼라이먼트와 익스포저 단계가 되겠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텝은 이전에 만들어진 패턴과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패턴의 마스크 사이에 정렬을 하는 과정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이 필름이 단 하나만 존재하지만 이 아래쪽에도 다양한 이전에 만들었던 패턴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층층이 형성된 패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형성된 패턴과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패턴 사이에 정확하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먼트 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즉 아래쪽에 이전에 만든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그 위에 이 마스크 쪽에서는 이 얼라이먼트 키 패턴과 잘 정렬을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형태를 마스크에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미경으로 눈으로 보아서 이 둘이 정확하게 정렬이 이루어지도록 맞춰주게 되겠고요. 이러한 얼라이먼트 키를 웨이퍼 곳곳에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이퍼 전체적으로 각도의 틀어짐이나 위치의 틀어짐이 없이 잘 정렬될 수 있도록 맞춘 다음에 그 위에 빛을 쪼여주게 되겠습니다. 대학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얼라이먼트 작업을 사람이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아서 직접 손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이 얼라이먼트 키를 직접 카메라가 읽어서 자동적으로 얼라이먼트 키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쪼여주는 익스포저 과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양산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얼라이너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에 노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비는요, 현재 반도체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은 램프를 이용한 G라인, H라인, I라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얼라이너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얼라이너에 PR이 코팅된 웨이퍼를 놓고 그 위에 마스크를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얼라이먼트 키를 정확히 맞춰서 정렬을 하고 빛을 쪼여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라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패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략 1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의 선폭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보다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개발된 것이 스태퍼라는 장비가 되겠고, 이것보다 더 진화된 장비가 스캐너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태퍼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칩 전체에 회로가 담긴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중간에 삽입을 한 다음에 광학적인 렌즈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빛을 한 번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왼쪽 그림처럼 반도체 칩을 한 번에 빵 찍고 그 다음에 위치로 옮겨서 그 다음 칩에 해당하는 부분에 빛을 한 번에 꽝 찍고 넘어가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방식의 노광 장비가 바로 스태퍼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태퍼 장비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요, 이 칩 전체에 해당하는 회로가 단일 렌즈에 의해서 한 번에 조사가 되는데, 이 렌즈의 중심 부분과 이 양쪽 끝 부분의 초점 거리가 살짝 미세하게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을 찍었을 때 이 중심 부분과 이 가장자리 부분에 빛이 조사되는 정도가 달라서 반도체 칩의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제 스캐너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스캐너는요, 이 마스크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즉 빛이 조사되는 영역은 렌즈의 가장 가운데쯤, 즉 초점이 잘 맞는 부분만 사용을 해서 빛을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칩 전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칩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스캔하면서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빛이 조사되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스캔하듯이 조사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마스크도 움직이고 웨이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스캐너라는 장비는 이 스태퍼가 가졌던 단점들을 보완하게 되면서 더 좋은 레졸루션, 즉 더 미세한 패턴들까지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PR에 쪼여주고 나게 되면요, PEB라는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R에 빛이 조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빛과
그리고 이 바닥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통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 PR 부분은 빛이 고르게 조사되어서 모든 PR이 같은 인텐시티의 빛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렇게 빛의 인텐시티가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PEB 과정 없이 그냥 디벨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정상파에 의한 영향 때문에 PR의 프로파일의 이 측벽에 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파에 의한 효과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바로 PEB 과정이 되겠습니다. PEB 과정은 PR을 살짝 구워주는 과정입니다. 살짝 구워줌으로써 이렇게 인텐시티에 불균형이 생긴 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구워서 녹여주고 다시 굳히는 과정을 통해서 PR을 다시 한번 섞어서 고른 조성의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PE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EB 과정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디벨롭을 하게 되면은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PEB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안티 리프렉팅 코팅 레이어를, 즉 반사가 덜 되게 하는 코팅막을 따로 여기에 코팅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PEB 과정을 거친 PR을 디벨로퍼라는 용액에 담가서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빛을 맞은 PR 부분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디벨로퍼라는 용액에 담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디벨롭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B까지 마친 웨이퍼를 꺼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웨이퍼를 디벨로퍼라는 용액에 담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용액에 담그게 되면은 포지티브 PR인 경우에는 빛을 맞은 부분이 서서히 깎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 깎여 나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깎여 나가게 되면은 남는 부분과 깎여난 부분이 이제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서히 웨이퍼 표면에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된 부분들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디벨로퍼에 의해서 다 깎여나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벨롭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하드베이크라는 구워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PR을 다시 한번 구워주는 이유는요, 이 이후에 우리가 에칭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PR을 지금 다음과 같이 디벨롭까지 했고요. 이 PR을 마스크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에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에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이 PR을 완전하게 딱딱하게 구워주는 과정이 바로 하드베이크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베이크 과정을 너무 고온에서 진행을 하면은 PR이 다시 녹아서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드베이크를 마친 다음에 이 PR을 마스크로 해서 이 아래쪽에 에치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필요 없어진 이 PR을 제거하는 PR 스트립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PR 스트립을 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에 PR을 녹여보는 겁니다. 이 PR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게 되겠고요. 따라서 아세톤에 넣고 팔팔 끓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PR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필름을 에칭을 할 때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칭을 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방법, 즉 이온 빔 같은 것들을 쏴서 우리가 에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PR도 그러한 케미컬이나 물리적인 이온 빔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PR들은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 제거되지 않는 PR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세톤보다 더 센 피라나 솔루션, 우리가 클리닝 할 때 배웠던 피라나 솔루션을 이용해서도 PR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금속을 녹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의 패턴이 금속 물질이라면은 피라나 솔루션에 같이 녹아버리겠죠. 따라서 피라나 솔루션은 금속인 경우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상업적으로 PR 리무버라는 케미컬을 따로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PR 리무버를 사용을 해서 이 PR을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플라즈마 애싱이라는 공정도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토플라즈마 애싱이라는 공정은요, O2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챔버에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O2가 이온화되고 플라즈마화 되면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되겠고요. 이러한 챔버 속에 이 웨이퍼를 넣게 되면은 이 PR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O2와 만나서 재가 되듯이 태워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태워버리는 과정을 애싱 공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태우면 항상 재가 남죠. 이 PR도 타고 나면은 이 PR 레지듀라는 찌꺼기가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PR 레지듀를 PR 리무버나 마세톤이나 다른 케미컬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PR 스팁은요, 어떤 물질을 애칭을 하느냐 혹은 어떠한 애칭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이 PR의 조성이 조금씩 바뀌게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동원을 해서 PR 스팁을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수많은 스텝들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스텝도 많고 그 각각의 스텝에는 변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해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워낙 많은 스텝들과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텝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저도 대학원생 때 공정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스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잘 컨트롤하고 일정한 실험 환경을 만들어서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